여러분 안녕하세요. 자다가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비명을 지르며 깨어난 경험 있으시죠? 그 순간 온몸이 식은땀으로 흠뻑 젖고 다리가 뒤틀리는 고통에 죽을 것 같았을 거예요.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그냥 참고 견디면 되겠지. 하지만 만약 그 다리쥐가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마지막 경고 신호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실제로 다리쥐 뒤에 숨어 있는 무서운 질병들이 있답니다. 구독 요청 소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지 않으신 분이라면 앞으로 이런 건강 정보들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까지 해주세요. 자, 이제 이 정보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 전문의 이상민입니다. 지난주 제 병원에 72세 박순옥 할머니가 오셨어요. 밤마다 다리에 쥐가 나서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얼굴을 보니 정말 지쳐 보이셨어요. 파리한 얼굴에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새벽 3시쯤이면 어김없이 종아리가 돌덩이처럼 딱딱해지면서 찢어질 듯한 통증이 온다고 하시네요. 그럴 때마다 침대에서 일어나 방 안을 절뚝거리며 돌아다니시는데 혼자 사시는 할머니에게는 정말 무서운 순간이라고 하셨어요. 더 속상한 건 이런 일이 일주일에 4번에서 5번씩 반복된다는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 잠자리에 들 때마다 불안하고 두려워서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밤에 잠을 설치다 보니 낮에도 계속 피곤하고 기운이 없어서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하셨어요. 더 속상한 건 젊은 의사들에게 가면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거니까 물 많이 마시세요 라는 말만 듣는다는 거였어요. 물을 많이 마시면 화장실을 더 자주 가야 하는데 그럼 밤에 더 자주 깨게 되잖아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할머니는 젊었을 때는 이런 적이 없었는데 70세가 넘어서면서 갑자기 시작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가끔 한 번씩이었는데 점점 자주 일어나니까 정말 걱정이 많이 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이 계셨어요. 68세 김철수 어르신인데요. 이분은 다리쥐가 날 때마다 옆에서 주무시던 부인을 깨워서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어느 날 밤 부인도 함께 다리에 쥐가 나서 둘 다 침대에서 뒤틀리며 고생한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김철수 어르신은 젊었을 때 건설 현장에서 일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다리 힘이 남들보다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은퇴하고 나서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다리쥐가 시작됐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겨울철에 더 심해진다고 하셨어요. 어르신은 다리쥐가 날 때마다 부인에게 미안한 마음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나이 드신 부인이 밤중에 깨어서 다리를 주물러 주시는데 그게 정말 죄송하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라서 어쩔 수 없이 도움을 청하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분도 계셨어요. 75세 이영숙 할머니인데요. 이분은 당뇨병이 있으신 분이에요. 당뇨병 때문에 혈당 관리도 해야 하고 혈압약도 드시고 계신데 다리쥐까지 생기니까 정말 힘드시다고 하더라고요. 이영숙 할머니는 특히 약을 바꾼 후부터 다리쥐가 더 자주 생긴다고 하셨어요. 혈압약 중에 이뇨제가 들어있는 걸로 바뀌면서부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혈압 조절은 중요하니까 약을 끊을 수도 없고 정말 난감한 상황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 있으시죠?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60% 이상이 다리쥐를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만큼 흔한 증상이지만 제대로 된 해결책을 알려주는 곳은 많지 않죠. 사실 다리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예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거든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더욱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증상이에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혈액순환도 떨어지고 근육량도 줄어들고 복용하시는 약물들도 많아지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다리쥐와 관련이 있답니다. 또한 겨울철이 되면서 날씨가 추워지면 혈관이 수축하게 되고 그러면 다리 끝까지 피가 잘 안 가게 돼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이런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을 익히시면 밤중에 갑자기 찾아오는 다리쥐의 공포에서 벗어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온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시죠? 그 소중한 시간을 다리쥐 때문에 고통스럽게 보내실 필요는 없어요. 특히 오늘 제가 알려드릴 3초 해결법은 정말 신기할 정도로 효과가 좋답니다. 제 환자분들도 처음에는 믿지 않으시다가 직접 경험해 보시고는 깜짝 놀라시거든요.
박순옥 할머니도 처음에는 그런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실제로 해보시고는 정말 놀라워하시더라고요. 이제는 밤에 푹 주무실 수 있게 되셨다고 감사 인사까지 전해오셨어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밤에 푹 잘 수 있게 되면 낮에도 활기차게 생활하실 수 있고 건강도 훨씬 좋아지거든요. 자, 그럼 도대체 왜 우리 다리에 쥐가 나는 걸까요? 어려운 의학 용어로 설명하지 않고 쉽게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다리쥐는 의학적으로 근육 경련이라고 해요. 쉽게 말하면 근육이 갑자기 놀라서 꽈리를 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근육은 마치 자동차 엔진과 같아요. 엔진이 돌아가려면 기름과 공기가 필요하듯이 근육이 움직이려면 피와 산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근육이 당황해서 갑자기 꽈리를 트는 거예요. 마치 기름이 떨어진 자동차가 갑자기 멈추는 것처럼요. 특히 밤에 잘 때 쥐가 나는 이유가 있어요. 잘 때는 우리 심장이 편안한 상태가 되어서 혈액을 천천히 보내거든요. 평소보다 다리로 가는 피의 양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 다리 근육은 계속 일을 해야 해요. 발끝에서 심장까지 피를 다시 올려보내는 일을 하거든요. 이걸 종아리가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우리가 걸을 때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면서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 올려보내요. 마치 펌프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잠을 잘 때는 걷지 않으니까 이 펌프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어요. 더군다나 나이가 들면서 이 펌프 기능이 약해져요. 젊었을 때는 근육이 강해서 조금만 움직여도 충분히 혈액을 올려보낼 수 있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들다 보니 같은 일을 하는데도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낮에 오래 서 있거나 걸으신 날 밤에 유독 다리에 쥐가 더 잘 나는 경험 말이에요.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낮에 근육을 많이 써서 피곤한 상태인데 밤에도 계속 일을 해야 하니까 근육이 지쳐서 경련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이 우리 몸속의 미네랄 부족이에요. 특히 마그네슘, 칼슘, 칼륨이 부족하면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해요. 이걸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마그네슘은 근육을 편안하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마치 근육에게 쉬어도 된다고 말해주는 신호 같은 거죠. 칼슘은 반대로 근육을 수축시키는 역할을 해요. 이래라고 명령하는 신호인 거죠. 칼륨은 근육에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마치 전깃줄 같은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어야 근육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는데 하나라도 부족하면 근육이 오작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마치 오케스트라에서 악기 하나가 박자를 놓치면 전체 연주가 엉망이 되는 것처럼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이런 미네랄이 부족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서 소화 흡수 능력이 떨어지고 콩팥 기능도 예전만 못하거든요. 젊었을 때는 같은 양을 먹어도 잘 흡수됐는데 나이가 들면서 흡수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게다가 혈압약이나 이뇨제 같은 약물들이 이런 미네랄을 몸 밖으로 빼내기도 해요. 특히 이뇨제는 소변을 많이 만들어서 혈압을 낮추는 약인데 이 과정에서 칼륨이나 마그네슘도 함께 빠져나가게 돼요. 또 하나 중요한 원인이 혈액순환 장애예요.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동맥경화가 생기거든요. 젊었을 때는 혈관이 고무호스처럼 탄력적이었는데 나이가 들면서 플라스틱 파이프처럼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리 끝까지 피가 잘 안 가게 되는 거죠.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당뇨병은 혈관과 신경 모두에 손상을 주거든요. 혈관이 손상되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신경이 손상되면 근육에 제대로 된 신호가 전달되지 않아요. 그리고 평소 생활 습관도 영향을 줘요. 하루 종일 앉아만 계시거나 반대로 너무 오래 서 계시는 것도 다리쥐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앉아만 계시면 다리 근육을 안 쓰게 되어서 펌프 기능이 약해지고 너무 오래 서 계시면 반대로 근육이 과로하게 되거든요. 신발도 중요해요. 너무 꽉 끼는 신발이나 굽이 높은 신발을 신으시면 발목과 종아리 근육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거든요. 특히 하이힐 같은 신발을 오래 신으시면 종아리 근육이 항상 수축된 상태로 있게 되어서 밤에 쥐가 나기 쉬워져요. 온도 변화도 영향을 줘요. 추운 날씨에는 혈관이 수축해서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더운 날씨에는 땀을 많이 흘려서 전해질이 부족해지기 쉬워요. 스트레스도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근육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이제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사람마다 다리쥐가 생기는 원인과 양상이 다르거든요. 먼저 연령대별로 살펴볼게요.
60대 초반이신 분들은 대부분 활동량이 갑자기 줄어드는 시기예요. 은퇴하시면서 평소보다 움직임이 적어지다 보니 다리 근육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분들은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갑자기 무리한 운동을 하시면 오히려 근육에 무리가 갈 수 있거든요. 매일 30분씩 집 주변을 산책하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처음에는 10분부터 시작해서 점차 늘려가시면 돼요. 6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이신 분들은 만성질환 관리가 중요해요. 고혈압이나 당뇨병 약물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약물들이 전해질 균형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받아서 미네랄 수치를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칼륨, 마그네슘 수치를 3개월마다 한 번씩은 체크해 보세요. 만약 수치가 낮다면 의사와 상의해서 영양제 복용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70대 후반 이상이신 분들은 근육량 감소가 가장 큰 문제예요. 이 시기에는 무리한 운동보다는 부드러운 스트레칭과 마사지가 더 효과적이에요. 침대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발목 운동이나 종아리 마사지를 추천드려요. 물리치료사의 도움을 받아서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법을 배우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쥐가 나는 부위별로도 대처법이 달라요. 종아리 윗부분에 쥐가 나시는 분들은 대부분 혈액순환 문제예요. 이 부위는 심장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서 혈액 공급이 부족해지기 쉬운 곳이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다리를 높이 올리고 주무시거나 취침 전에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시는 게 도움이 돼요. 낮에도 틈틈이 다리를 높이 올려주시는 게 좋아요. 의자에 앉으실 때 발받침대를 사용하시거나 소파에 누우실 때 쿠션을 발 밑에 받쳐주세요. 종아리 아래쪽이나 발목 부위에 쥐가 나시는 분들은 신경 압박이 원인일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신발을 편한 것으로 바꾸시고 발목 운동을 자주 해주시는 게 좋아요.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신경병증 때문에 이 부위에 쥐가 잘 나거든요. 혈당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비타민 B군을 충분히 섭취하세요. 발가락에 쥐가 나시는 분들은 대부분 신발 문제거나 발가락 근육 약화예요. 너무 꽉 끼는 신발이나 앞이 좁은 신발을 신으시면 발가락이 압박을 받아서 쥐가 나기 쉬워요. 맨발로 걷는 시간을 늘리시고 발가락 운동을 해주세요. 발가락으로 수건을 짚는 운동이나 발가락을 쫙 펴는 운동이 도움이 돼요. 허벅지에 쥐가 나시는 분들은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해요. 허벅지 근육은 큰 근육이라서 여기에 쥐가 나면 다른 부위보다 더 심각한 원인이 있을 수 있거든요. 척추 문제나 혈관 질환이 숨어 있을 수 있어요. 허벅지에 자주 쥐가 나신다면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려요. 또 쥐가 나는 시간대별로도 원인이 달라요. 새벽 2시에서 4시 사이에 쥐가 자주 나시는 분들은 혈액순환 문제가 가장 클 가능성이 높아요. 이 시간대는 우리 몸의 체온이 가장 낮아지는 시간이거든요. 체온이 낮아지면 혈관이 수축해서 혈액순환이 더욱 나빠져요. 이런 분들은 잠자리를 따뜻하게 유지하시는 게 중요해요. 전기장판을 사용하시거나 두꺼운 이불을 덮으시고 양말을 신고 주무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잠들 때 쥐가 나시는 분들은 하루 종일 쌓인 피로가 원인일 수 있어요. 낮에 활동을 많이 하셨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날에 유독 잠들 때 쥐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분들은 취침 전 가벼운 스트레칭이 도움이 돼요. 따뜻한 샤워를 하시거나 족욕을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침에 일어날 때 쥐가 나시는 분들은 잠자는 자세나 침구 문제일 수 있어요. 너무 딱딱한 침대나 무거운 이불이 원인일 수 있거든요. 또 한쪽으로만 누워서 주무시는 습관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침대 매트리스를 바꾸시거나 베개 위치를 조정해 보세요. 그리고 복용하시는 약물별로도 주의사항이 달라요. 고혈압약 중에서도 이뇨제를 드시는 분들은 칼륨과 마그네슘이 부족해지기 쉬워요. 이런 분들은 바나나나 견과류를 자주 드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콩팥 기능이 나쁘신 분들은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니까 의사와 상의해서 정해야 해요. 당뇨 병약을 드시는 분들은 혈당 조절과 함께 신경 건강도 신경 써야 해요. 비타민 B군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게 도움이 돼요. 현미나 통곡물 생선 등을 자주 드세요. 관절 염약을 드시는 분들은 위장 기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어서 미네랄 흡수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영양제 섭취를 고려해 보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을 확인해야 하니까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세요.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가지 방법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다른 방법들도 시도해 보세요. 이제 가장 중요한 실천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쥐가 났을 때 즉시 할 수 있는 응급처치법부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제가 3초 해결법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방법이에요.
바로 윗입술 가운데를 강하게 꼬집는 거예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 방법은 정말 효과가 놀라워요. 다리에 쥐가 나면 집게손가락과 엄지손가락으로 윗입술 가운데 부분을 5초간 강하게 꼬집어 주세요. 아프더라도 정말 세게 꼬집어야 효과가 있어요. 이걸 3번 정도 반복하시면 대부분 쥐가 풀려요. 이 방법이 효과가 있는 이유는 우리 몸의 신경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입술 부위를 자극하면 뇌에서 다리 근육으로 보내는 경련 신호가 차단되는 거죠. 마치 전기 회로에서 스위치를 끄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이 방법을 사용해서 놀라운 효과를 본 분이 계셔요. 78세 정할머니인데요. 매일 밤 다리쥐 때문에 고생하시던 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이런 방법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의심하셨는데 한번 시도해 보시고는 깜짝 놀라셨어요. 이제는 쥐가 나면 가장 먼저 이 방법을 사용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승산혈 지압법이에요. 승산혈은 종아리 뒤쪽에서 근육이 비자 모양으로 갈라지는 움푹한 지점이에요. 까치발을 들었을 때 종아리에 움푹 들어가는 그 부분이 바로 승산혈이에요. 여기를 엄지손가락으로 3초 이상 강하게 눌러주세요. 숨을 내쉬면서 천천히 압력을 가하고 천천히 떼는 동작을 3번 반복하세요. 또는 원을 그리며 마사지해도 좋아요. 이 승산혈은 한의학에서 매우 중요한 혈자리로 여겨져요. 경락의 흐름을 소통시키고 근육의 경련과 통증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세 번째는 반대 방향 스트레칭이에요. 쥐가 난 근육을 반대 방향으로 천천히 늘려주는 거예요. 종아리에 쥐가 나면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쭉 펴고 발가락을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손이 닿지 않으면 수건을 발에 걸어서 당겨도 돼요. 20초에서 30초간 유지하시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반복하세요. 발가락에 쥐가 나면 해당 발가락을 부드럽게 반대쪽으로 젖혀주세요. 허벅지에 쥐가 나면 서서 한 손으로 벽을 잡고 발목을 뒤로 잡아 엉덩이 쪽으로 당겨주세요. 이제 예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가장 먼저 발목 운동을 해주세요.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발목을 위아래로 10번 좌우로 10번 돌려주세요.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다리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일어나서 바로 걸으시지 마시고 침대에서 이 운동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아요. 갑자기 일어나서 걸으면 혈압이 급격히 변할 수 있거든요. 아침 식사 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해주세요. 30분 정도 집 주변을 걸으시면 하루 종일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걸으실 때는 발 뒤꿈치부터 발가락 순서로 땅에 닿도록 걸으세요. 이렇게 걸으면 종아리 근육이 제대로 펌프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점심시간에는 종아리 마사지를 해주세요. 의자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다른 쪽 다리 위에 올리고 종아리를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마사지해 주세요. 양쪽 다리 각각 2분씩이면 충분해요. 마사지할 때는 너무 강하게 하지 마시고 부드럽게 해주세요. 오후에는 다리 높이기를 해주세요. 의자에 앉으실 때 발받침대를 사용하시거나 소파에서 쿠션을 발 밑에 받쳐주세요. 10분에서 15분 정도만 해도 다리 부기가 빠지고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저녁에는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족욕을 해주세요. 물 온도는 손등에 댔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면 돼요. 너무 뜨거우면 혈관에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어요. 5분에서 10분 정도가 적당해요. 족욕할 때 앱솜 솔트를 넣으시면 마그네슘 보충에도 도움이 돼요. 취침 전에는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서 한쪽 다리를 쭉 펴고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주세요. 10초 동안 유지하시고 다른 쪽 다리도 똑같이 해주세요. 그 다음에는 두 다리를 모두 펴고 상체를 앞으로 숙여서 발끝 쪽으로 손을 뻗어보세요. 그리고 잠자리에서 발을 약간 높여 주무세요. 베개를 하나 더 사용해서 발 밑에 받쳐주시면 다리 혈액이 심장으로 더 잘 돌아가요. 처음에는 불편하실 수 있지만 며칠 하시면 익숙해져요. 주중과 주말의 관리법도 다르게 하시는 게 좋아요. 주중에는 바쁘시니까 간단한 방법들을 활용하세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시거나 버스에서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걸어보세요. TV 보실 때도 발목 운동을 같이 해주시면 좋아요. 광고 시간을 이용해서 종아리 마사지를 해보세요. 주말에는 좀 더 적극적인 관리를 해보세요. 공원에서 30분 정도 산책하시거나 집 근처 산에 가벼운 등산을 해보세요. 등산은 다리 근육을 고르게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운동이에요. 경사진 길을 걸으면 평지보다 종아리 근육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거든요. 수영장이 있으시면 물에서 걷기 운동을 해보세요. 물의 부력 때문에 관절에 부담이 적으면서도 근육 강화 효과는 좋아요. 음식으로도 예방할 수 있어요. 매일 아침 바나나 하나씩 드세요. 바나나에는 칼륨이 풍부해서 근육 기능에 도움이 돼요.
하지만 콩팥 기능이 나쁘신 분들은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니까 의사와 상의하세요. 견과류도 좋아요. 호두나 아몬드를 하루에 5개 정도씩 드시면 마그네슘을 보충할 수 있어요.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도 풍부해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그리고 특별한 차도 만들어 드실 수 있어요. 감자 껍질과 우엉 대추를 함께 끓인 차인데요. 감자에는 칼륨이, 우엉에는 마그네슘이, 대추에는 칼슘이 풍부해요. 생감자 1개, 우엉 1뿌리, 대추 5개를 물 1리터에 넣고 30분간 끓이세요. 작은 실천이 쌓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루 5분이라도 꾸준히 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언제 병원에 가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대부분의 다리진은 단순한 근육 경련이지만 때로는 심각한 질병의 신호일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꼭 병원에 가셔야 해요. 첫 번째는 한쪽 다리만 갑자기 심하게 붓고 열감이 느껴질 때예요. 특히 종아리가 딱딱하게 뭉치면서 만지면 뜨겁고 붉게 변한다면 혈전증을 의심해 봐야 해요. 실제로 제가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5세 이영희 할머니가 계셨는데요. 평소 다리쥐가 자주 나시던 분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시고 넘기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왼쪽 다리가 유난히 아프고 부어서 오셨거든요. 평소와는 달리 다리 색깔도 약간 붉은기가 돌고 만지면 뜨거운 느낌이 났어요. 그리고 걸을 때마다 종아리의 깊은 곳에서 우는 듯한 통증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검사 결과 심부정맥 혈전증이었어요. 다리 깊은 곳에 있는 정맥에 피떡이 생긴 거였거든요.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었지만 만약 그냥 넘어갔다면 혈전이 폐로 가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할머니는 평소 혈압약을 드시고 계셨고 오래 앉아서 TV를 보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또 최근에 감기 때문에 며칠 동안 움직이지 않고 누워만 계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여러 요인들이 겹쳐서 혈전이 생긴 거였어요. 두 번째는 다리쥐와 함께 갑작스러운 호흡 곤란이나 가슴 통증이 생길 때예요. 이건 혈전이 폐로 이동한 폐색전증의 증상일 수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즉시 119에 신고하셔야 해요. 호흡 곤란은 처음에는 가벼운 숨 가쁨으로 시작될 수 있어요. 계단을 오르거나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한 느낌이 들죠. 가슴 통증은 날카롭게 찌르는 듯한 통증이 특징이에요. 특히 숨을 깊이 들이쉴 때 더 아프다면 폐색전증을 의심해야 해요. 세 번째는 다리쥐가 풀리지 않고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면서 다리가 차갑고 창백해질 때예요. 이건 급성 동맥 폐쇄의 증상일 수 있어요. 혈관이 막혀서 피가 안 가는 거라서 응급 상황이에요. 동맥이 막히면 다리가 6개의 피라고 하는 증상이 나타나요. 통증, 창백함, 감각 없음, 맥박 없음, 마비, 차가움이에요. 이 중에서 몇 개라도 해당되면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해요. 네 번째는 다리 근육의 힘이 현저히 약해지거나 감각이 없어질 때예요. 이건 신경 손상이나 척추 문제일 수 있어요. 특히 허리 디스크가 심해져서 신경을 누르면 다리쥐와 함께 근력 약화나 감각 이상이 올 수 있어요. 발목을 위로 젖히는 힘이 약해지거나 발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면 신경 손상을 의심해야 해요. 다섯 번째는 원인 모를 고열이나 오한과 함께 다리 통증 및 부기가 나타날 때예요. 이건 감염의 징후일 수 있거든요. 다리에 상처가 있거나 수술을 받으신 후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작은 상처도 큰 감염으로 번질 수 있거든요. 여섯 번째는 약물을 새로 시작한 후에 다리쥐가 갑자기 심해질 때예요. 스타틴계, 콜레스테롤 약이나 일부 혈압약은 근육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근육통과 함께 소변 색깔이 진해지면 횡문근육해증을 의심해야 해요. 일곱 번째는 다리쥐가 하루에 여러 번씩 계속 반복될 때예요. 하루에 5번 이상 쥐가 나거나 일주일에 매일 쥐가 난다면 단순한 근육 경련이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이런 심각한 경우는 전체 다리쥐 환자의 5%도 안 돼요. 대부분은 단순한 근육 경련이거든요. 그래도 이런 증상들은 꼭 확인해 봐야 하는 거예요. 이런 증상은 꼭 병원에서 확인해야 하지만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기 검진도 중요해요. 60세 이상이시면 1년에 한 번은 혈액 검사를 받아서 전해질 수치를 확인해 보세요. 나트륨, 칼륨, 마그네슘, 칼슘 수치를 보는 거예요. 당뇨병이나 고혈압이 있으시면 3개월에 한 번은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질환들이 다리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든요. 또한 갑상선 기능 검사도 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으면 근육 경련이 생기기 쉬워요.
특히 추위를 많이 타거나 체중이 늘고 변비가 있으면서 다리쥐가 자주 난다면 갑상선 검사를 받아보세요. 비타민 D 수치도 확인해 보세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특히 실내 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비타민 D가 부족하기 쉬워요. 그리고 복용하시는 약물도 주기적으로 점검받으세요. 혈압약 중에서도 이뇨제는 전해질 불균형을 일으킬 수 있어요. 콜레스테롤 약도 근육에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약사와 상담해서 복용하시는 모든 약물이 다리쥐와 관련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때로는 약물 조정만으로도 다리쥐가 많이 좋아질 수 있어요. 병원에 가실 때는 이런 정보들을 준비해 가세요. 언제부터 다리쥐가 시작됐는지 기록해 두세요. 하루 중 어느 시간대에 주로 나는지도 중요해요. 어느 부위에 주로 나는지도 체크해 보세요. 복용하시는 모든 약물 리스트를 가져가세요. 영양제나 건강기능식품도 포함해서요. 최근에 변화된 생활 습관이 있는지도 생각해 보세요. 새로 시작한 운동이나 바뀐 식단 같은 것들 말이에요. 검사는 어떤 걸 받게 될까요? 기본적으로는 혈액 검사를 받게 돼요. 전해질 수치와 신장 기능 간 기능을 확인하는 거예요. 염증 수치나 근육 효소 수치도 함께 확인해요. 증상에 따라서는 혈관 초음파 검사를 받을 수도 있어요. 혈전이나 혈관 협착을 확인하는 검사예요. 통증 없이 받을 수 있는 간단한 검사예요. 신경 증상이 있으면 신경전도 검사나 근전도 검사를 받을 수도 있고요. 이 검사들은 약간의 불편함이 있지만 정확한 진단에 꼭 필요한 검사예요. 심한 경우에는 CT나 MRI 검사를 받을 수도 있어요. 혈관이나 근육의 상태를 자세히 볼 수 있는 검사예요. 대부분의 경우 심각한 질병은 아니에요. 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알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훨씬 편안해지실 수 있어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여러 가지 질환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어서 전문의의 정확한 진단이 중요해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 전문의와 상담받으세요. 오늘 알려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놓치기 쉬운 건강 정보, 꼭 필요한 생활 정보들 정확하게 알려드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주변 어르신들께도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놓치면 정말 아쉬운 정보니까요. 모르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부분에서 최대한 도와드릴 거.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